네, 이번 주 2주차 결과물들은 제 예상을 많이 빗나가는 그런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제 픽들이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6승 실패를 거둔 이번 주인데, 저는 이번 주는 그 직감에 의한 그런 픽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직감에 의한 픽들이 거의 다 실패를 함으로써 저 또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3주차 픽부터는 제 직감은 최대한 버리고 좀 더 객관적인 그러한 수집에 의한 정보 분석이나 수집에 의한 그런 픽들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2주차의 그런 경기 결과물들을 보면서 2승 0패, 0승 2패, 1승 1패 각가지 팀들의 결과물이 다 다른데, 아직은 과민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1주차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런 부분이 심했는데, 아직 팀들은 본인들이 잘못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분명히 아직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3주차, 4주차까지는 분명 팀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틀리지 않았어, 우리 그냥 좀 더 열심히 하면 돼,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시도해야 할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겼을까? 우리는 왜 2승 0패일까? 우리가 잘하는 것이 뭐고 이것을 앞으로도 해야 할까? 라는 측면에서 팀들은 고민을 해야 하고, 다음 3주차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해내는 팀들이 2승 0패, 3승 0패, 앞으로 5승 0패 계속해서 연승을 지속할 것이고, 또 이것을 못하는 팀이라면 0승 2패가 아니라 0승 3패, 0승 4패 이 연패가 지속될 수도 있겠죠. 또한 이번 주 현재 2주차까지의 모습만으로는 이 루키 쿼터백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2주 연속 보여주었고, 또 굉장히 많은 러닝백들이 큰 활약을 펼쳤어요. 그만큼 이 현재 디펜스의 추세가 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에 따라 이 라인베커나 이대 디펜시브 라인맨들의 굉장히 형편없는 태클링, 아마 이것은 이 기초적인 이 펀더멘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아직 시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선수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폼, 밸런스 이런 것들을 다잡을 필요가 분명히 느껴진 2주차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기당 이제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버팔로 빌스와 마이애미 돌핀스 간의 TNF 경기, 이 경기의 승자는 버팔로 빌스가 큰 승리를 거두면서 빌스의 품으로 돌아갔는데요. 먼저 패자인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우 이 경기 굉장히 뼈아팠던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모두 이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이 투아라는 이 돌핀스의 주전 쿼터백이 뇌진탕 부상으로 또 한 번 경기에 빠지게 되었고, 그가 단 한 번의 뇌진탕 부상이 아니라 커리어의 세 번째 뇌진탕 부상으로서 정말 선수 생명, 그리고 앞으로 이 선수의 단순 선수로서의 삶이 아닌 이 투아라는 사람으로서의 나머지 인생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풋볼을 그만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아쉬움과 걱정을 남게 만들었었는데요. 투아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 저는 존중할 것 같아요. 그가 본인은 괜찮다, 풋볼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다 해도, 투아라는 쿼터백이 정말 풋볼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의 어떤 선택도 저는 존중할 것이고요. 은퇴를 선택하더라도 풋볼이 인생의 다는 아니니까, 그가 더 나은 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가족과 함께 앞으로 지내기 위해서는 풋볼을 그만두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재 들리는 소식으로는 이 투아가 풋볼 커리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돌핀스와 투아, 앞으로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사실 돌핀스의 경우에는 이 투아의 부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이 버팔로 빌스에게 큰 점수 차로 경기에서 지고 있었는데요.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우 결국
이 레파토리는 작년과 동일하고 재작년과 동일하고 매년 동일합니다. 버팔로 빌스는 이 경기에서 투아라는 쿼터백이 3개의 인터셉션을 던지게 만들었는데요. 투아가 3개의 인터셉션을 던진 이 상황 속에서 2개의 인터셉션 장면은 모두 투 하이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했을 때 펼쳐진 상황이었어요. 나머지 하나의 인터셉션 장면도 커버 3, 이 존 커버리지 상황에서 이 리시버와의 호흡이 안 맞은 상황에서 인터셉션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또 한 번 마이애미 돌핀스는 상대 디펜스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능하고 투 하이 커버리지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디펜스를 선보일 때, 그리고 이들의 퀵 패싱 게임을 코너백을 전진 이 프레스 커버리지로 배치시키면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을 때, 마이애미 돌핀스 정말 타개할 방법이 없다. 투아라는 쿼터백 인터셉션을 던질 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들이 결국 이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런 게임을 통해서 전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때, 이 돌핀스의 주전 러닝백인 라인 모스타트가 이 부상으로 아웃이 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돌핀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결국 버팔로 빌스의 D라인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없었던 매치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안 좋은 또 한 번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결국 돌핀스 입장에서는 상대가 투 하이 커버리지 이런 퀵 패싱 게임을 뺏어갔을 때 과연 이들이 어떠한 그런 해결법을 찾느냐가 결국 매년 나오는 그러한 물음이었지만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거기다 올해는 더욱더 이 오라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들이 더 큰 단계를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팀인가 라는 물음을 올 시즌도 또 한 번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해결 방법을 찾을지 저는 별다른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적인 한계, 결국 오라인에 대한 투자를 올 시즌 많이 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부분이 투아의 부상과도 연결되는 등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이 천재 감독이다 라고 하지만, 결국 이러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만 진정한 천재, 션 맥베이 감독이 슈퍼볼 우승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한번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팔로 빌스의 경우에는 이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6명의 오펜시브 라인맨을 세우는 퍼스널 구성, 6 오라인맨 이런 패키지를 통해서 이들은 제임스 쿡의 49야드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11 퍼스널 그리고 10 퍼스널을 지속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D라인이 약하다는 것을 이들은 일찌감치 깨닫고 계속해서 경기를 패싱 게임으로 끌고 가기를 원했어요. 오케이, 상대의 D라인이 크리스찬 윌킨스도 없고 약해요. 우리 팀의 O라인이 견고하게 이 쿼터백을 지켜줄 수 있고, 또 조시 알렌 또한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패싱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느꼈을 때, 이들은 1주차에 보여주었던 작년 하반기에 보여주었던 그러한 무거운 헤비 퍼스널 위주의 런 게임 뿐만이 아니라, 오케이, 우리는 리시버도 깔고 스프레드 오펜스도 한번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본인들이 다양한 이 상대에 맞춰서 다양한 타입의 오펜스를 펼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증명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다음 경기는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 현재 레이븐스는 0승 2패로 시즌을 시작하면서 라마 잭슨 에라에 있어서 최초인 기록이라고 하죠. 그만큼 올 시즌 이들은 좀 슬로우 스타팅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도 이 홈 경기에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에게 4쿼터의 역전을 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먼저 이 존 하보 감독이 이끌고 있는 레이븐스라는 팀은 현재 아이덴티티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오펜스는 이 작년 챔피언십전에서 캔자스 시티에게 이 게임 플랜의 실패를 통해서 경기에 졌고,
그로 인해서 이번 오프시즌 뭐 데릭 헨리도 영입하면서 본인들이 그때 실패했던 부분을 딛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자라는 취지로 오펜스를 어쨌든 재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데릭 헨리라는 런닝백에게 좀 많은 돈을 주고 영입을 했더라면 데릭 헨리를 더 많이 러싱 시도를 하고 또 데릭 헨리로부터 파생되는 그런 오펜스 스킴의 수혜를 입기 위해서 뭐 라마 잭슨은 더 많은 뭐 플레이 액션 패스를 던지든지 이러한 우리가 기존에 기대했던 부분을 이 레이븐스는 보여준 것과는 다르게 레이븐스는 현재 오케이 뭐 샷건에서도 하고 뭐 피스톨에서도 하고 언더센터에서도 뭐 한두 번씩 하고 또 데릭 헨리 안 쓰고 그냥 뭐 리시버 뭐 패싱 게임으로 또 뛰는 것도 원하고 뭐 11 퍼스널도 원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지금 이 경기에서 패하고 이 존 하보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데릭 헨리에게 공을 30번씩 주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뭐 한 명에게 뭐 공을 몰아서 주는 팀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좋아요. 모든 선수에게 공을 주고 싶어 하고 모든 선수를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잃고 말 것이에요. 지금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팀은 너무나도 다양한 것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잡하고 이들의 아이덴티티 없이 이들은 본인들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이븐스라는 팀이 할 일은 굉장히 단순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들은 라마 잭슨 이용하고 데릭 헨리 이용해서 런게임 위주로 드라이브를 전진하고 레이븐스의 그런 오펜스 드라이브는 굉장히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한 15번, 20번 그냥 러싱 게임 통해서 조금씩 전진하고 전체적인 타임 오브 포지션 잡아먹으면서 상대팀을 정말 지치게 만들고 상대팀의 오펜스 이 포지션을 억제하고 그렇게 전진하는 것이 바로 레이븐스의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 이렇게 전진하다가 실증 나면 또 패스하고 또 패스하면 뭐 패스만 계속하다가 뭐 데릭 헨리 쓰지도 않고 뭐 스크린 패스 또는 뭐 라마 잭슨의 그러한 뭐 디자인된 쿼터백 런 플레이 이런 것들도 잘 안 보여주고 지금 이 팀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할 것 같고 이들은 앞으로 심플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데릭 헨리 데려왔으니까 데릭 헨리와 라마 잭슨 두 명의 런게임 이것이 앞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이지 않나 싶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이 플라워스도 뭐 백필드에서 뭐 각종 스윕 플레이를 통해서 본인의 스피드를 자랑해서 뭐 야드를 잡아먹고 또는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뭐 뒷볼 타겟으로서 또 활약을 펼칠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레이븐스는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에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는 뭐 경기 초반에 분명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3쿼터와 4쿼터 차근차근 본인들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역전승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4쿼터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레이더스는 이 레이븐스보다 더 나은 풋볼을 보였고 가드너 민슈 정말 이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지가 있는 쿼터백이죠. 그리고 그의 공을 잘 잡아준 디반테 아덤스의 활약까지 이 레이더스라는 팀이 그래도 이 선수들의 투지가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조던 러브 없이 말릭 윌리스와 함께 승리를 거둔 그린베이 패커스입니다. 먼저 인디애나 콜츠의 경우에는 이 앤서니 리차드슨이 좀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3개의 인터셉션으로 결과물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앤서니 리차드슨은 1주차의 경기처럼 진짜 본인의 강력한 어깨를 바탕으로 본인의 발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뛰어난 뭐 하이라이트성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 선수는 아직도 일관성이 떨어지고 패스의 정확성이라든지 이 스로잉 메카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 조급함을 가져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콜츠의 디펜스이지 않나 싶어요.
거스 브래들리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디펜스는 여러 번 굉장히 보수적인 디펜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적이지만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스 브래들리의 이 디펜스는 너무나도 공략하기 쉬운 채로 좀 방치해둔 그런 상황이었고, 이 바닐라 디펜스를 언제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네요. 반면에 큰 승리를 거둔 그린베이의 경우에는 말릭 윌리스라는 쿼터백이 공을 던지기 힘들어할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패싱 시도의 수를 단 14번으로 제한해냈고, 대신 본인들이 자랑하고 본인들이 이 필요했던 이 러싱에 대한 부분을 러싱 시도의 수 53번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비율을 보여주면서 이 전진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인디애나 콜츠를 상대로 본인들이 이 라인 싸움에서, 트렌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린베이는 조시 제이콥스가 무려 32번 이 러싱을 받아내면서 150야드를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뭐 제이든 리드나 또 다른 이 선수들이 뭐 토스 플레이나 스윗 플레이들을 통해서 이 조시 제이콥스의 러싱 게임에 좀 더 다른 변화구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했어요. 맨 라플로어 감독의 이 게임 플랜이 굉장히 잘 먹혀들었고, 어쨌든 본인들이 가진 무기, 그리고 본인들이 해야 하는 그런 전략들을 정확히 잘 인지하였고, 인디애나 콜츠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한번 느낀 것은,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은 지금 이들이 가진 전력을 통해서 비록 조던 러브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팀이고, 이 팀의 트렌치 분명히 때때로 좋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팀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은 2주 연속 40득점을 돌파한 현재 최고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뉴올리언 세인츠와,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홈에서 다시 한번 대패를 당한 이 알 수 없는 모습을 보인 댈러스 카우보이스 간의 경기입니다. 먼저 카우보이스의 경우에는 1주차 이 드션 왓슨과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이 패싱 오펜스를 상대로 이 마이크 젠머 코치의 전매 특허, 뭐 더블 A 머그갭 이 패키지를 통해서 엄청난 이 성공을 거두었던 것과는 다르게, 뉴올리언 세인츠의 이 아웃사이드 존 러싱을 상대로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이 고질적인 런 디펜스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도 이 치명적으로 이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이 프런트 라인업 자체에서 굉장히 실패한 부분이 많았어요. 이 뉴올리언 세인츠가 주로 뭐 12 퍼스널, 21 퍼스널 이런 헤비 퍼스널을 들었을 때, 물론 댈러스 카우보이스도 이 3명의 인사이드 라인베커 타입의 이 베이스 패키지를 꺼내들면서 이 퍼스널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칭을 해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갭을 배치하고 이 런핏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 와이드 나인 테크닉과 투 아이 테크닉을 같이 뭐 배치시키면서 굉장히 이 아웃사이드 존 러싱을 상대로 할 때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런핏 구성을 해내면서, 사실 너무나도 그냥 쉬운 먹잇감이었죠. 실제로 뉴올리언 세인츠의 경우 그냥 아웃사이드 존, 오케이, 토스 플레이, 오케이, 플레이 액션, 그냥 이게 단순했어요. 그러다가 뭐 스크린 패스도 한 번씩 던지고, 뭐 딜레이 스크린도 한 번씩 던지고, 그냥 뉴올리언 세인츠는 사실상 플레이북의 플레이가 한 4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심플함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완벽한 임무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고,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우에는 개개인의 그러한 임무 수행 능력조차 떨어지고 스킴적으로도 완패를 당하면서 이러한 불상사를 만들었는데요. 또 뉴올리언 세인츠는 결국 이 6번의 이 개막 이 첫 드라이브부터 6연속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만들어냈어요. 6연속 터치다운 드라이브,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인데, 실제로 이 아웃사이드 존 패키지를 통해서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런 디펜스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데릭 카라는 쿼터백이 해야 할 임무,
정말 없어요. 그냥 런닝백한테 공 던져주고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오케이 크리스 올라베와 뭐 라시드 샤이드가 이 뭐 딥 크로스 라우트를 탄다. 그때 한번 본인의 어깨를 자랑하면서 딥볼 한번 던져주면 터치다운으로 연결되고, 아니면 그냥 이 플레이 액션 해서 뭐 알빈 카마라에게 뭐 체크다운 패스 날린다든지, 아니면 뭐 스크린 패스, 뭐 슬립 스크린 던지면서 하면은 알아서 퍼스트 다운이 갱신이 되는 이러한 마법 같은 일들이 2주 연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오펜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클린트 쿠비악이라는 이 게리 쿠비악 감독의 아들이죠. 이 또 한 번의 이런 아웃사이드 존 패키지, 이러한 계보를 잇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뉴올리언 세인츠라는 팀을 이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좀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고, 결국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데리카라는 쿼터백이 부상해서 작년 시즌 분명히 시달렸던 상황에서 올 시즌 이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뉴올리언 세인츠의 오펜스가 가진 구성원들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있죠. 알빈 카마라, 이 29살의 런닝백, 아직도 리그 최고의 런닝백으로서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자말 윌리엄스, 알빈 카마라 체력 떨어지면 그냥 자말 윌리엄스 쓰면은 또 한번 뭐 4야드 5야드 충분히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크리스 올라베와 라시드 샤이드, 작년과는 다르게 올 시즌은 이 데리카의 강력한 어깨로부터 파생되는 그러한 패싱 게임에 대한 수혜를 현재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인츠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심플함, 이 오펜스의 심플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들까지 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안전하게 데리카를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런 게임에서도 충분히 이 존 러싱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등 시즌 전 걱정을 완전히 해결해낸 모습이에요. 물론 이러한 활약들이 결국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뉴올리언 세인츠라는 팀이 진짜 강팀이고, 이 팀이 앞으로도 이러한 승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오라인에 대한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데리카라는 쿼터백은 프레셔에 굉장히 취약하고, 이들이 현재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고 있는 이 존 러싱 스킴에 있어서 만약 이 트렌치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한다면 이 팀의 현재 승리 원동력은 굉장히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오라인들의 활약, 이것이 지속될 수만 있다면 또 다른 말로는 뉴올리언 세인츠의 활약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카우보이스의 경우에는 경기는 졌지만 어쨌든 홈 경기에서 이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격을 맞았고,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이 남은 시즌을 위해서 본인들이 어떠한 부분을 발전시켜야 하고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뭐 스킴적으로도 충분히 고민해볼 이러한 요소가 많았던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매를 빨리 맞은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NFC 이스트의 이 디비전 팀들이 이 현재 뭐 2승 0패 팀은 없기 때문에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작년 뭐 애리조나 카디널스에게 패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빨리 팀을 가다듬고 더욱더 이 뛰어난 팀으로 거듭나는 것이 현재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 브라이스 영이 18경기 만에 드디어 이 벤치행으로 강등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이 소식은, 이 결과는 어쨌든 2주차 이 LA 차저스와의 경기가 끝이 나고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 구단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LA 차저스와의 경기에서 브라이스 영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뭐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조그만한 기회 속에서도 무언가 그 기회를 잘 먹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팀의 뭐 승리에 있어서 이 드라이브 갱신에 있어서 브라이스 영은 이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실제로 스크린 패스, 뭐 체크다운 패스 요것만 던지면서 18번의 패스 성공 중에 84야드만 전진하는 이 어마어마한 뭐 기록 같은 이 스탯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썰드다운 컨버전을 12번 중에 한 번밖에 성공을 하지 못하였고요. 그냥 한마디로 이 캐롤라이나 팬더스 오펜스가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이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브라이스 형을 믿어왔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캐롤라이나 팬더스의 결정이 아쉽고, 또 브라이스 형이 이렇게까지 매도당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브라이스 형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LA 차저스와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오펜스, 특히 브라이스 형이 패스를 던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오펜스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 마일스 샌더스가 공을 받아요. 러싱을 해요. 오케이.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 뭐 3야드 전진, 뭐 세컨드 다운 상황에서 뭐 1야드 전진 또는 뭐 야드 전진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 third and 6, third and 7, 뭐 third and 10 이런 상황 속에서 브라이스 형이 패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라와요. 아니, third 다운 상황에서 이 브라이스 형이라는 쿼터백이 현재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 전혀 브라이스 형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LA 차저스의 디펜스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브라이스 형은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야만 했어요. 아니,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 만약 브라이스 형이 이 경기 초반부터 본인의 이러한 리듬과 템포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이 패싱을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썰드 다운에서 너 올라와, 너가 이번에 패스해야 돼, 샷건 드랍백 패싱 게임, 썰드 다운에서 너가 갱신해야 돼 이러한 악조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러한 상황에서 브라이스 형이 플레이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썰드 다운 상황에서 이들의 오펜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브라이스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오펜스 페널티도 많았고 이들의 태클을 현재 못 믿는 상황이었고 이들의 리시버진 뭐 작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많은 오픈 찬스, 뭐 많은 세퍼레이션 벌려주지 못하고 있고요. 브라이스 형이 과연 이러한 악조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다른 뭐 여타 다른 쿼터백들을 불러와도 베이커 메이필드, 샘 다놀드, 캐롤라이나 팬터스에서 똑같이 망했어요. 하지만 캐롤라이나 밖에서 그들은 현재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브라이스 형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오펜스는 전혀 아무도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들의 썰드 다운 콜, 그냥 스크린 패스 던지고 그냥 뭐 체크 다운 패스, 뭐 장거리 뭐 패스 던져도 이들의 뭐 오펜시브 라인이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을 왜 설계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브라이스 형이 뭐 못했다라는 것보다는 못하게 만드는 이들의 환경이 굉장히 크다라고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캐롤라이나 팬더스라는 팀은 어쨌든 브라이스 형을 벤치로 강등을 시키면서 뭐 현재 모든 상황들에 대한 책임을 브라이스 형이라는 쿼터백에게 일종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데이브 카날리스 감독은 이 브라이스 형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 캐롤라이나 팬더스에 선임이 된 거잖아요. 굉장히 경력도 짧고 젊고 이 감독이 어떻게 캐롤라이나 팬더스의 감독이 되었습니까? 바로 브라이스 형을 성장시켜라, 그 임무 하나만으로 이 감독이 된 것인데, 아니 브라이스 형을 벤치행으로 두고 본인은 감독직을 유지한다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오히려 브라이스 형을 현재 상황 속에서 지켜주고 뭐 여타 본인의 오펜스 플레이 콜링을 통해서 이 선수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더 연구하고 만들어주고 앞으로 시즌 남은 정규 시즌 동안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벤치행으로 결정을 한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나 싶고요. 실제로 이 데이브 카날리스의 썰드다운 콜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뭐 여러가지 모션도 없었고 제 모션이 아예 없어요. 과연 이 쿼터백이 이 썰드다운을 진짜 본인의 힘만으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게, 이 싸우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 브라이스 형이랑 쿼터백은 뭐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뭐 플레이 액션이나 이런 언더센터 상황에서 좀 더 현재 효율적일 수 있는 쿼터백인데, 아니 썰드다운 상황에서 어떻게 플레이 액션을 선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썰드다운 상황에서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현재와 같은 구단 분위기와 시스템 상으로는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상대팀이었던 LA 차저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재미는 없습니다. 이들의 풋볼, 현재 보여주고 있는 풋볼이 뭐 2주차 경기에서도 44번의 러싱 시도, 뭐 저스틴 허버트는 20번밖에 패스를 던지지 않는 등 이들의 풋볼 분명히 재미는 없고 지루하지만 어쨌든 승리를 거두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이 브랜든 스테인리 감독이 추구하던 풋볼과는 다르게 좀 더 효율적이고 이들이 터프한 풋볼팀이 되었다는 것을 이 2주차까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램스와 카디널스 간의 경기, 이 카디널스의 경기 초반부터 압도적인 이 득점력을 통해서 경기는 굉장히 쉽게 끝이 나버렸는데요. 먼저 램스의 경우에는 뭐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주전 리시버 2명이 IR에 가 있고, 또 뭐 주전 태클, 주전 가드, 뭐 그냥 다 부상이요. 그냥 부상자가 없는 이 포지션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렇게 부상자가 많은 상황 속에서 뭐 매튜 스태포드와 션 맥베이 감독 2명의 인물 혼자서 이 팀을 이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이고, 앞으로 램스의 뭐 4주차, 뭐 6주차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이 팀의 이 뭐 NFC 웨스트 디비전 우승팀으로 꼽은 저에게 있어서 이들의 부상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또 매튜 스태포드조차 또 한 번 이러한 오라인 뒤에서는 또 한 번의 부상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이 되네요. 반면에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우에는 어쨌든 카일러 머레이 그리고 마빈 해리슨 주니어가 어마어마한 호흡을 자랑하면서 1주차에 있었던 그러한 잡음을 한 방에 잠재우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그리고 1주차에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를 보기도 했고 2주차까지의 그런 데이터만 보면은 카일러 머레이라는 쿼터백이 돌아왔습니다. 이 쿼터백이 진짜 우리가 알던 그 몇 년 전 이 클리프 킹스벨 감독과 함께 경기 이 초반에 호흡을 맞췄던 굉장히 정말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본인의 그런 발로서 시간을 벌어내면서 본인의 리시버에게 뭐 터치다운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리시버들도 이 빈 공간을 찾아내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공을 받아내면서 그것을 터치다운으로 연결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카일러 머레이의 오펜스가 드디어 돌아왔다. 그가 드디어 건강한 모습을 거의 몇 년 만에 처음 올 시즌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감상이 들었고요. 또 마빈 해리슨 주니어도 굉장히 이 리시버가 굉장히 빠르진 않아요. 하지만 이 카일러 머레이라는 쿼터백과의 궁합이 굉장히 좋은 게, 이런 스페이스를 잘 찾아내는 리시버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매 경기 이러한 하이라이트성 플레이를 만들어내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카디널스는 어쨌든 이들이 가진 오펜스의 그런 화려함을 통해서 이 NFC 웨스트 굉장히 다크호스로 현재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작년 디비전 라운드 이 패배를 당했었던 템파베이 벅스, 이 라이온스에게 그 당시 당했던 패배를 서력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20대 16으로 라이온스의 홈에서 벅스가 업셋을 일으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 경기는 템파베이 벅스에게도 굉장히 좋았던 경기만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 경기 에이든 허친스는 뭐 5개의 색을 기록했을 정도로 템파베이는 5개의 색을 당했고, 그리고 10번의 썰드다운 기회에서 2번밖에 컨버전을 해내지 못하는 등 템파베이 벅스의 오펜스는 굉장히 부진했다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뭐 다른 뭐 페널티도 뭐 4번이나 똑같았던 상황이고, 타임 오브 포지션은 오히려 디트로이트에게 기회가 많았고, 퍼스트 다운의 개수는 템파베이는 14개, 디트로이트는 26개로 오히려 디트로이트의 입장에서 이 경기 어떻게 해서 진 거지? 템파베이가 오히려 뭐 전체적인 수치상으로는 확연하게 밀렸던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파베이 벅스는 본인들만의 방법을 통해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현재 베이커 메이필드와
이 베테랑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힘들은 굉장히 터프하다고 여겨지고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결과물들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우에는 이 벅스라는 팀이 이 다른 팀들에게 또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만약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라는 팀을 잡고 싶으면 경기 초반부터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을 흔들면 된다.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이 쿼터백 프레셔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미흡하고 굉장히 크게 이 클린 퍼켓 상황과 이 언더 프레셔 상황에서의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대조되는 쿼터백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쿼터백을 뭐 블리츠를 하든지 아니면 뭐 심프레셔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만약 프레셔를 줄 수 있다면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오펜스를 충분히 다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특히 경기 초반에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이 본인의 이러한 리듬을 찾기 전에 발생한다면 그 경기는 아마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작년 시즌 시카고 베어스와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또 이번 경기 이 템파베이 벅스와의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제러드 거프의 첫 패스 플레이가 인터셉션으로 발생을 했어요. 이번 경기에서. 그 후로 제러드 거프는 단 한 번도 본인의 리듬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벅스의 입장에서 이 인터셉션을 던진 플레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너백 블리츠를 사용을 했고요. 이 경기 내내 각종 블리츠 스킴과 이 심프레셔 컨셉을 통해서 제러드 거프를 흔들게 만들고 그로부터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자랑하는 이들의 뭐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의 뭐 리시버 활용이라든지 이들의 패싱 게임 절대 잘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어냈고 그를 통해서 이 4번의 이 득점 기회에서 3번의 필드골을 만들어내는 등 이 벅스의 디펜스가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입장에서는 아마 다른 팀들도 이 제러드 거프의 초반 리듬을 흔들기 위해서 뭐 각종 블리츠 패키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해 올 것을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이 초반 블리츠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앞으로 시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템파베이 벅스의 경우에는 분명 뭐 디펜스의 굉장한 힘 덕분에 이들은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지만 오펜스 이들이 이 태클 포지션이 만약에 뭐 부상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 진짜 허무하게 그냥 뚫릴 정도로 의외로 뎁스가 얇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목격하기도 하였고 그냥 아예 주전 NFL급 선수라고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경기였죠. 그리고 이들이 뭐 레드존에도 진입하고 어쨌든 베테랑 리시버들의 활약과 이 루키 리시버들의 활약을 통해서 잘 전진을 하지만 결국 본인들이 이 런 게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런더볼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점, 결국 게임을 타임 오브 포지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경기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점, 거기에 더해서 이 레드존 상황에서의 러싱 게임의 부재는 결국 이 득점으로의 부재까지 연결이 됩니다. 번번이 필드골을 차게 되는 등 만약 템파베이 벅스가 이 경기 초반 이 2번의 드라이브에서 필드골이 아닌 터치다운으로 그 드라이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면 경기는 그냥 터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벅스의 압도적인 승리로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아쉽게도 필드골로 번번이 마무리되었고 결국 남은 시즌 뭐 똑같은 숙제인 것 같아요. 뭐 작년, 재작년 계속 똑같지만 본인들의 이러한 러싱 게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벅스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썬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이었던 시카고 베어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 휴스턴 텍산스가 홈에서 13대 19로 이 승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먼저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 완전 후반전에 이 CJ 스트라우드와 텍산스의 오펜스를 완벽하게 묶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을 선보였어요. 베어스의 디펜스가 이 맷 이버플러스 감독 밑에서 분명히 작년 시즌에 이어서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뭐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 뎁스에 대한 부분이 걱정거리긴 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걱정거리 없이
지금까지는 좋은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디펜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이 케일러 윌리엄스에게 더 많은 이 기회를 주고 있고, 케일러 윌리엄스가 뭐 초반에 부진하더라도 뭐 슬로우 스타팅을 겪더라도 경기 후반에 이 선수가 끝까지 이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디펜스가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들의 오펜스가 현재 굉장히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시카고 베어스의 이번 오프시즌에 관한 무브들은 거의 다 이 오펜스 웨폰진들에 대한 무브들이었어요. 뭐 DJ 무어를 뭐 데려오기도 했었고, 뭐 작년에 데려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키넌 알렌 데려왔고, 또 롬 오둔제라는 리시버를 뽑았고, 이들은 이 오펜스 웨폰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또한 롬 오둔제를 뽑기보다는 또 다른 뭐 디펜시브 라인맨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오라인에 투자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케일러 윌리엄스에게 최고의 이 오펜스 웨폰들을 준다면 그가 이 USC 대학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정말 화려한 플레이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실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롬 오둔제 레드존에서 이 점프볼 캐치 드랍을 했죠. 뭐 잡지도 못했죠. 그리고 뭐 키넌 알렌 현재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죠. 이들이 자랑하는 오펜스 웨폰진이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단 한 플레이도 볼 수가 없어요. 단 한 플레이도 봐요. DJ 무어를 제외하자면 사실상 뭐 런닝백인 디안드레 스위프트도 뭐 팀의 이 워크호스로서 뭐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고, 이들의 리시버진 굉장히 현재 생산성이 리그 최하위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그리고 루키 쿼터백인 케일러 윌리엄스는 왜 이렇게 턴오버도 만들어내고 그냥 하는 거라고는 뭐 짧은 이 숏패스만 던지고 있냐? 왜? 그것은 단순합니다. 이들이 오라인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모두가 걱정했던 그 오라인이 결국에 현재 그 문제점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레프트 태클인 브렉스턴 존스는 진짜 뭐 블락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는 건가 싶을 정도로 가끔씩 진짜 그냥 아무것도 그냥 그러니까 블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줘요. 길을 터주고, 또 러싱 블락 상황에서도 그냥 상대팀에게 밀리고 런닝백에 태클을 당하게 냅두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케일러 윌리엄스가 무언가 활약을 보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베어스의 이날 오펜스 플레이 컨셉들은 대부분 쇼패스, 딩크앤덩크 타입의 오펜스 플레이 콜이 이어졌어요. 아니, 이 좋은 리시버진, 웨폰진을 가지고 왜 계속 딩크앤덩크 타입의 오펜스를 선보이냐고요. 그럴 거면 오펜스에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시카고 베어스 입장에서는 오라인이 진짜 뭐 3초 이상 지켜주기, 뭐 2.5초 이상 지켜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짧은 패스 플레이 콜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오프시즌 무브들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왜 한 방향만 바라보고 이들이 행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러한 실패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벌 팀인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우를 확인해 봅시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리시버진이 분명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팀이었어요. 하지만 단단한 오펜시브 라인맨과 함께 굉장히 좋은 오펜스 시스템을 통해 이들은 안정적인 오펜스를 만들 수 있었고, 그런 안정적인 오펜스를 만드는과 동시에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이라는 올프로 퍼스트급 리시버가 성장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이러한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시카고 베어스는 이 라이벌 팀인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처럼 이런 방향으로 본인들이 그런 자원을 투자하고 돈을 썼다면 더 좋은 현재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고요. 케일러 윌리엄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면 케일러 윌리엄스 아직 2주차고 정말 판단하는 것조차 이르긴 하지만 현재 베어스의 오라인으로서는 이 선수가 무언가의 활약을 펼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우려를 저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뉴욕 자이언츠와 워싱턴 커맨더스, 이 디비전 라이벌들 간의 매치업이었는데요. 워싱턴이 18대 21로 이 마지막 위닝 필드골을 통해서 이 자이언츠와의 경기 승자가 되었는데요. 먼저 워싱턴의 경우에는
21점을 모두 필드골로 만들어냈어요. 단 한 번의 터치다운도 없이 7번의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21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이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기록이라면 기록인데, 아무튼 이들의 레드존 상황에서의 그런 터치다운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현재까지 무언가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들이 지속되지 않나 싶은데요. 먼저 저는 쿼터백인 제이든 다니엘스는 충분히 본인의 몫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제이든 다니엘스가 뭐 30야드, 40야드짜리 뭐 딥볼을 만들어내고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고 뭐 50야드짜리 뭐 러싱 터치다운 만들고 그러한 활약을 현재까지 보여주고는 있진 않지만, 차근차근히 본인의 템포 속에서 이 패스를 성공시키고 꽤 좋은 패스 정확성을 선보이고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또 이 플레이가 아슬아슬하게 끝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의 발로서 스크램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드라이브를 앞으로 전진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한 7번의 이 필드골 기회로 이 전진을 시킨 것은 오직 제이든 다니엘스의 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커맨더스는 뭐 레드존 상황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이런 빅플레이 능력에 있어서 좀 더 고심하고 제이든 다니엘스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이언츠의 경우에는 이 경기 진짜 왜 졌나 싶을 정도로 뭐 키커가 부상을 당해서 이 투포인트 컨버전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 왔지만, 뭐 데니얼 존스 혼자서는 뭐 세컨 바클리도 없고 이 투포인트 컨버전을 좀 성공시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다 실패로 연결됐고 결국 경기에 패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이 브라이언 데일버 감독과 데니얼 존스의 현재 체제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왜냐, 워싱턴 커맨더스의 디펜스는 분명 공략하기 쉽고 이 스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자이언츠가 한 30점은 뽑았어야 할 경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18대 21 이 경기를 아슬아슬하게 졌다라는 것은 이 팀이 앞으로의 팀들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생길 정도로 좋지 않은 경기력이었고,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빨리 승리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반면에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덴버 브론커스 간의 경기, 이 경기 또한 피츠버그가 13대 6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또 한 번 이 피츠버그다운 경기였다, 이 마이크 텀린 감독다운 승리였다, 또 한 번 뭐 저득점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승리로 이러한 경기를 잡아내면서 또 한 번의 디펜스의 힘에 의한 또 한 번의 이 러싱 게임에 의한 오펜스 플랜, 게임 플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승리를 확정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뭐 저스틴 필즈가 큰 실수만 잘 저지르지 않는다면 어쩌면은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상대 오펜스를 꽁꽁 묶어내고 그러한 공을 넘겨받은 상황 속에서 계속 러싱을 통해서 전진을 해내고 이러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뭐 한두 번의 이런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아슬아슬한 승리를 계속해서 거두는 것이 이들의 방향성이고, 이를 누구보다 잘 지휘할 수 있는 마이크 텀린 감독이기 때문에 저스틴 필즈가 뭐 급격하게 경기를 망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러셀 윌슨이 아닌 이 필즈와 당분간은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반면에 덴버 브론커스의 루키 쿼터백인 보닉스는 이번 경기도 굉장히 힘든 경기였죠. 스틸러스의 디펜스 워낙 막강했고 2개의 인터셉션을 만들어냈고, 또 덴버 브론커스의 러싱 게임에 잘 통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또한 페널티 또한 굉장히 많았고, 서드다운 컨버전율이 12번 시도해서 2번밖에 하지 못한 것은 이 덴버의 현재 오펜스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션 페이튼 감독은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 본 익스라는 쿼터백이 이 경험치를 먹고 지금은 비록 뭐 체크다운 이런 쇼패스만 던지고 있고 또 인터셉션도 많이 던지고 있지만 부딪히지 않고서는 결국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쌓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뭐 보닉스가 이 드래프트 전에는 가장 이 NFL 레디된 이 준비된 쿼터백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어쨌든 현재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이 리그의 레벨은 굉장히 어렵고 빠르고 복잡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 션 페이튼 감독을 잘 기다려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이 현재 시카고 베어스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시카고 베어스의 케일럽 윌리엄스 둘 다 똑같은 루키 쿼터백이에요. 비록 케일럽은 1픽으로 꼽혔고 본 익스는 12번 픽으로 꼽혔다는 그 차이 때문에 이 미디어에서는 케일럽 윌리엄스 당장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버스트 아니냐, 벌써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보닉스는 오히려 잊혀졌어요. 션 페이튼이 알아서 잘 키우겠지, 이러한 지금 미디어의 반응이에요. 두 쿼터백 모두 똑같은 상황이고 당연히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고, 또 현재 이 2024년 루키 쿼터백들 모두가 고전을 경험하고 있는, 이번 주에 단 하나의 터치다운도 루키 쿼터백들이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러한 상황이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나 극성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잭슨빌 제규어스. 제규어스의 경우에는 이 홈에서 브라운스에게 완벽하게 패배를 당해버렸는데요. 18대 13으로 이 잭슨빌 제규어스의 오펜스가 현재 2주 연속 지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먼저 제가 오프 시즌에 많이 얘기를 나눴지만 이 잭슨빌 제규어스의 현재 리시버진 구성, 이 게이브 데이비스를 영입하고 또 켈빈 리들리를 잡지 않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불안하다. 이들이 이 홈런성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리시버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는 것은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부분하고 조금은 상충된다라고 언급을 많이 드렸었어요. 왜냐? 잭슨빌 제규어스는 물론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정말 30야드, 50야드 한 방에 그런 홈런성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컴플리션에 의한 이 드라이브 전진이에요. 왜냐? 본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복이 심하고 이 턴오버의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정신줄을 놓는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만약 이 컴플리션 퍼센티지에 의한 기반의 그런 오펜스로 차근차근히 전진하고 본인들이 그러한 실수나 이러한 것들을 줄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연습을 해내고 그것을 결과물로 만들어낸다면 저는 잭슨빌이 더 좋은 이 오펜스를 갖추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이들은 오프시즌에 그러한 반대되는 움직임들을 표출하면서 좀 걱정과 그런 불안을 본인들이 초래하였죠. 근데 실제로 2주차까지의 모습만 보면은 그러한 불안 요소가 지금 터지지 않았나 싶어요. 트레버 로렌스는 계속해서 빅플레이를 노리다가 턴오버로 연결되기도 하고 색을 쉽게 당하기도 하고, 결국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경기에 트레버 로렌스가 무려 30번의 패스를 던졌지만 성공률은 14번밖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서 패스 성공률이 50%도 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드라이브를 이끌고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턴오버의 비율마저 높은 팀인 만큼 이들이 과연 정상적인 오펜스를 당연히 보여줄 수는 없겠죠. 잭 피더슨 감독은 이 터프한 멘탈리티를 바탕으로 한 풋볼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필라델피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잭슨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이러한 부분을 이들이 좀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궁금하고, 또 누군가 외부 인물의 영입을 통해서 그러한 요소를 어쨌든 팀에 불러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우에는 좋은 디펜스의 힘을 통해서 이 드션 왓슨이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고요. 어쨌든 브라운스라는 팀은 이 마일스 게럿을 비롯해서 이들의 디펜스 자체가 이 상대팀의 오펜스를 꽁꽁 묶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고, 이 드션 왓슨이 비록 부족하지만 이 런게임이나 이런 게임 매니지먼트라는 측면을 통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 통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시애틀 시옥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23대 20으로 연장전 끝에 시애틀 시옥스가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요. 사실 이 경기는 시애틀 시옥스가 무조건 커버를 했어야 하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들은
연장전까지 경기를 끌고 가게 되었고, 그만큼 현재 시애틀 시옥스의 오펜스나 이러한 부분들이 비록 승리를 거두고 있지만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덴버 브론코스를 상대로도 원 포지션 차이로 사실상 경기를 끝냈을 만큼 아쉬운 모습이었고,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오펜스를 상대로 이 정도의 점수를 내주고, 그리고 본인들의 팀 오펜스가 굉장히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장전으로 경기를 끌어갔을 만큼 이들의 러싱 게임이 부족하고, 또 지노 스미스가 이끄는 이들의 패싱 게임, 그런 화력이 예전만큼 나오질 않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코비 브리셋이 많은 걸 할 수 있는 쿼터백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런 게임을 통해서 시간도 잡아먹고 경기 매니지먼트를 행하고, 결국 이 경기 후반에 있어서 한 번의 역전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승기만, 리드만 되찾는 데 성공을 한다면 오케이, 우리가 그대로 경기를 끝낼 수 있다 라는 마인드를 통해서 이 경기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비록 연장전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1주차 신시내티 벵갈스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2주차 시애틀 시옥스를 상대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제러드 마요 감독의 뉴잉글랜드 체제가 분명 시즌 전에 여러가지 그런 걱정거리를 만들어낸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인게임 이 능력에 있어서는 꽤 괜찮은 현재까지의 지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뉴욕 제츠와 테네시 타이탄스 간의 경기. 이 제츠가 원정에서 24대 17로 결국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먼저 뉴욕 제츠의 경우에는 24대 17로 이 커버 승리를 해내면서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경기력 자체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경기였죠. 테네시 타이탄스의 쿼터백인 윌 레비스가 사실상 똥을 싸지 않았다면 경기는 굉장히 박빙으로, 그리고 어쩌면 타이탄스의 승리로 끝이 날 수 있었던 것처럼 뉴욕 제츠의 오펜스는 굉장히 못합니다. 에런 로저스는 아직도 굉장히 못하다, 실망스럽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그의 활약들,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능력들, 그러한 부분을 아직 단 한 번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고요. 이들의 런닝백, 이 브리스 홀이 대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또 다른 이들의 리시버지나 이러한 오펜스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 과연 에런 로저스를 잘 지켜줄 수 있을지 경기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고요. 타이탄스의 디펜스가 비록 현재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뉴욕 제츠의 오펜스, 에런 로저스의 퍼포먼스, 지금 이대로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된다면 저는 플레이오프 이런 경쟁력 있는 팀의 모습에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분발하고, 또 디펜스도 마찬가지고요. 로버트 살라 감독의 이 굉장히 쉬운 디펜스 이런 스킴이 좀 다양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를 좀 허리 찌르고 이러한 게임 플랜적인 부분도 좀 드러나야 상대 강팀들을 만났을 때 이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상대편인 타이탄스의 경우에는 2주차의 모습만 보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의문을 던질 차례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1주차 경기에서도 윌 레비스가 대부분의 플레이에서는 괜찮다, 준수하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어쨌든 턴오버를 만들어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본 헤드 플레이를 여러 번 만들어내면서 아쉬움을 드러냈고, 2주차 경기에서도 윌 레비스가 정말 50번의 플레이에서 전부 다 실수하고 불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진짜 한 두세 번의 그러한 본헤드 플레이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 경기가 급격하게 상대팀의 턴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에 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가 2주 연속 벌어졌어요. 윌 레비스가 그냥 색을 당하면 그렇게 포기하면 되는 상황 속에서 또 억지로 이렇게 공을 던지려다가 또 턴오버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왔었죠. 브라이언 켈런 감독이 이건 멍청한 짓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 윌 레비스를 깠을 정도로 현재 윌 레비스의 이런 풋볼 IQ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테네시 타이탄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은 테네시 타이탄스가 이번 오프시즌 행했던 모든 행위들은 바로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이 진짜라는 판단에 의해
벌어진 일들이에요. 윌 레비스가 본인들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리시버도 영입했고 오펜시브 라인도 재건했고 감독인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도 잘랐어요.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은 윌 레비스를 믿지 않았으니까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 자르고 브라이언 켈러한 감독이 데려오고 뭐 켈러한 코치진을 다 꾸리고 테네시 타이탄스가 이번 오프시즌에 본인들의 프랜차이즈의 운명을 건 이유는 바로 윌 레비스 단 한 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윌 레비스가 버스트로 판명된다. 그럼 앞으로 이들의 3년, 4년 그야말로 암흑기가 펼쳐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윌 레비스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이 선수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시급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업셋을 만들어낸 미네소타 바이킹스. 이 바이킹스의 경우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를 상대로 이 뭐 상성간의 우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경기를 또 한 번 업셋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먼저 바이킹스의 디펜스,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의 디펜스가 브록 퍼디와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조금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블리츠, 이 맨 커버리지 타입의 디펜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이너스의 오펜스가 고전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은 대부분의 스냅 상황에서 이 5맨 프레셔 전략을 사용을 했고 이 나이너스의 오라인이 그리고 브록 퍼디에게 있어서 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블리츠가 되었든 파이어존 존 커버리지 타입의 블리츠가 되었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직접적인 프레셔를 가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로 블리츠를 계속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커버 원을 계속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타입의 좀 더 리스크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5명의 러셔를 보내는 대신 뒤에는 존 커버리지를 꺼내 든다든지 아니면 이 블리츠 룩을 선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 심프레셔로 연결되어서 4명의 패스 러셔만 보내는 상황도 종종 발견을 했던 것처럼 이 좀 더 우리가 알았던 이 바이킹스의 전략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브록 퍼디와 카일 샤나운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나이너스가 이 패싱 게임에서 턴오버가 나오기도 하였고 본인들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펜스에서도 이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을 보였죠. 샘 다놀드가 인터셉션을 하나를 만들긴 하긴 했지만 어쨌든 70야드짜리 70야드가 아니죠. 97야드짜리 이 저스틴 제퍼슨의 터치다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샘 다놀드가 이 언더센터에서의 플레이 액션 계속해서 쉽게 공을 던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실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런게임 하다가 샘 다놀드 너가 자랑할 수 있는 이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의 딥볼 그냥 던져주면 돼 가끔씩. 그리고 샷건에서는 쉽게 이 스크린 패스를 던질 수 있도록 유도해줄게. 너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최대한 덜어줄게 라는 방식의 이 케빈 오코넬 플레이 콜링이 연속적으로 이어졌고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분발하긴 했지만 이 저스틴 제퍼슨이나 이들의 런게임에 대한 오펜스 시스템이나 이 결과적으로 이 좋은 바이킹스의 디펜스의 힘 덕분에 바이킹스가 승리를 위한 이 득점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이 브랜든 아이육이라는 리시버가 어쨌든 이 홀드아웃을 굉장히 길게 끌고 갔었고 또 장기 계약을 결국 체결하면서 그가 좋은 활약을 펼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 트레이닝 캠프 빠지고 했기 때문에 아직 그의 몸 상태가 제대로 올라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브랜드 아이육과 화해하고 이 슈퍼볼을 위해서 돈까지 챙겨줬는데 이러한 모습을 아이육이 보여준다면 굉장히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어이가 없겠죠. 브랜드 아이육이 이러한 맨 커버리지 타입의 디펜스를 상대할 때 본인이 가장 핵심이고 좋은 활약을 펼쳐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지 않나 싶어요. 어서 빨리 본인의 몸 컨디션을 되찾고 이 나이너스의 활약에 이 선봉장이 되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 가장 빅매치였던 캔자스 시티 칩스와 신시내티 벵갈스 간의 경기, 이 경기는 또 한번
굉장히 아슬아슬한 이 1점 차이로 이 캔자스 시티의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는데요. 먼저 신시내티 벵갈스를 살펴보면 이 벵갈스는 상대팀이었던 캔자스 시티 칩스가 딱 두 가지의 디펜스 전략을 가져왔었어요. 당시에 첫 번째는 이 조버로우의 패싱 게임을 견제하기 위해서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쳐들었고, 또한 썰드 다운 상황에서 자말 체이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에게 더블 커버리지를 지속적으로 붙였다는 점이에요. 물론 벵갈스는 1주차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조버로우도 뭐 스탯만 봐서도 이 차이점을 느낄 정도로 조버로우 또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단순한 이 샷건 드랍백 패싱 게임이 아닌 뭐 샷건 러싱 게임이 아닌 좀 더 언더센터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서 우리가 잭 테일러 감독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서 해왔던 그런 다양한 이런 포메이션에서의 활용,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자말 체이스라는 이 리시버가 결국 더블 커버리지의 시종일관 당하면서 무언가의 큰 활약을 펼쳐내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뭐 마이크 게시키나 절메인 벌튼이나 또는 레드존 상황에서는 아이오 시바스라는 이 리시버가 두 개의 뭐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등 또 다른 리시버들이 어느 정도의 수혜를 입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런닝백이 궁극적으로 상대팀이었던 캔자스 시티의 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상대로 무언가 좀 결정적인 생산성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벵갈스가 이 조 믹슨의 빈자리, 이 뭐 잭 모스와 체이스 브라운 두 명의 런닝백을 통해서 현재 2주차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러싱에서의 폭발성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어야만 이 조버루가 만들어내는 패싱 게임과 함께 좀 밸런스적으로 상대 디펜스를 견제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좀 더 이 상생 관계가 맞아지는 이 패싱과 러싱이 좀 더 좋은 효율성을 앞으로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캔자스 시티의 경우에도 이 신시내티 벵갈스의 디펜스가 이번에도 역시나 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가져와서 이 패트릭 마홈스의 패싱 게임을 견제하였는데요. 실제로 패트릭 마홈스는 이번 경기 두 번의 인터셉션을 저지르는 등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뭐 총 패싱 야드도 151야드밖에 전진을 못하는 등 이들의 리시버인 트래비스 켈시, 타이트엔드 최고의 리시버, 타이트엔드이자 넘버원 옵션인 이 트래비스 켈시 또한 5야드밖에 전진을 하지 못하였고, 대부분 이 패싱 게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죠. 물론 라시 라이스가 이 어마어마한 딥볼을 따내면서 이 다운필드 패싱 게임에서 조금 활약을 펼쳐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패트릭 마홈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의 이 패싱 게임 오펜스는 잘 풀리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캔자스 시티 칩스가 어쨌든 이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들의 런 게임이었어요. 런더볼을 이 상대팀 신시내티의 투 하이 커버리지를 상대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진할 수 있었고, 아이자와 파체코는 뭐 부상을 당하면서 좀 아쉬움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 경기 이들의 선봉장으로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전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 숏야드 상황에서는 칼슨 스틸, 이 굉장히 젊은 런닝백이 또 한번 활약을 펼쳐 주었고요. 결국 이 경기를 통해서 제가 또 한번 느꼈던 것은, 이 캔자스 시티 칩스라는 팀이 분명 이 패트릭 마홈스가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요. 리그 최고의 무기잖아요. 그런데 이 무기가 분명 좋지 않은 경기라고 펼쳤어요. 오히려 팀을 다운시킬 수 있는 경기라고 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자스 시티 앤디 리드 감독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패트릭 마홈스 잘 풀리지 않아, 알아. 그렇다면 런게임 위주의 그런 경기 매니지먼트로 가자. 실제로 아이자와 파체코와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 분명 이 패싱 블락이라는 측면에서는 레프트 태클이 또 한번 트레이 핸드릭슨에게 색을 허용하기도 하고 페널티를 저지르기도 하고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런 게임에 있어서는 이들의 오라인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파체코를 통한 러싱이 이들의 승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캔자스 시티 칩스는 진짜 강하다,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경기였죠. 바로 먼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애틀란타 팔콘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간의 경기.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이 애틀란타 팔콘스가 4쿼터 마지막 찬스에서 이 컴백 드라이브를 만들어내면서 팔콘스의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우에는 뭔가 아쉬운 그런 상황, 뭐 게임 매니지먼트 측면이라든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뭐 플레이 콜 때문에 경기에서 패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이 고포릿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도 다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경기 초반인데 그리고 이 경기가 먼데이 나잇 풋볼 프라임 타임 경기이고 굉장히 적은 점수 차로 경기가 끝이 날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데, 굳이 왜 3점을 얻지 않고 굳이 왜 고포릿을 하는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닉 시리아니 감독은 조금 뭐 생각 없이 뭐 본인들은 원래 이런 팀이다 뭐 이렇게 변호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판단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차곡차곡 점수를 얻어내고 그를 통해서 이글스가 처음부터 경기를 리드하는 상황이었다면 뭐 세컨 바클리를 통한 러싱 게임을 토대로 경기를 매니지먼트 하는 데 있어서 이 이글스는 더욱더 쉽지 않았을까,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또한 뭐 마지막 드라이브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팔콘스에게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 노력해야 하는 상황과는 다르게 무언가 본인들이 뭐 확실하게 터치다운 득점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확실하게 뭐 필드골 레인지에 그냥 갇혀서 뭐 시간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도저도 아닌 그러한 이 게임 매니지먼트를 보여주면서 이글스가 본인들이 무너질 수 있는,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글스라는 팀이 이번 주 이 팔콘스에게 졌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경기 매니지먼트와 함께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이 컬크 커즌스와 애틀란타 팔콘스의 오펜시브 라인과의 매치업에서 결국 완패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마지막 드라이브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컬크 커즌스가 뭐 다넬 무니에게 공을 굉장히 편하게 던집니다. 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뭐 프레셔 시달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포켓 안에서 오케이 드랍백 다 마저 끝내고 오케이 다넬 무니가 20야드 이렇게 라우트 탈 동안 기다려주고 공 던지고, 이게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은 실제로 이 경기 내내 이 팔콘스의 오라인에게 뭐 럼블락 이런 매치업에서도 실패했고, 또 마지막에는 뭐 체력도 떨어져서 이 클러치 상황에서의 그런 프레셔를 충분히 주지 못함으로써 팔콘스에게 패배를 했고요. 이글스는 분명히 승리할 기회가 있었지만 본인들의 좀 적절하지 못했던 그런 게임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또 한 번 경기에 패배하였기 때문에, 현재 뭐 들리는 뉴스로는 뭐 라커룸에서 뭐 젤런 헐츠가 이 라커룸을 다시 선수들을 되잡기 위해서 뭐 명연설을 펼쳤지만 뭐 코칭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뭐 라커룸이 또 한 번 선수들과 코치들 사이로 분열이 되고 있다는 뭐 그런 뉴스가 들리고 있는데, 닉 시리아니 감독이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책임감을 좀 발휘해서 어느 정도 비판도 뭐 수긍하고 또 선수들에게 있어서 좀 더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네요. 애틀란타 팔콘스의 경우에는 1주차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 팔콘스라는 팀이 그동안 이 카일 샤나한 감독과 케빈 오코넬 감독의 밑에서 이 언더센터, 이 뭐 와이드 존, 뭐 플레이 액션 이러한 오펜스를 경험했던 컬크 커즌스를 가지고, 그리고 뭐 비잔 로빈슨이나 뭐 타일러 알게이어 뭐 이들의 런닝백 진을 가지고도 뭐 스냅의 90%를 피스톨 포메이션, 샷건 포메이션을 사용했다.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다 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2주차에서는 팀이 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언더센터 기반의 이 플레이들을 펼쳐주었고, 실제로 비잔 로빈슨이라는 런닝백은 언더센터 상황에서 9번의 러싱을 펼쳤는데 무려 78야드를 전진했어요. 이 러싱 시도당 무려 8.7야드를 전진했고, 뭐 타일러 알게이어 같은 경우에도 8번의 시도에 46야드, 총 평균 5.8야드를 전진하는 등 이 언더센터 상황에서 이들의 런게임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 드라이브를 전진함으로써 결국 이 본인들이 경기 내내 뭐 타임 오브 포지션도 잘 가져먹고 이런 경기를 매니지먼트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주차에는 분명히 아쉬웠던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진이 이번 주에는 굉장히 뭐 러싱 블락이 되었든 패싱 블락이 되었든 큰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커즌스에게 이 위닝 컴백 드라이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나 싶고요. 결국 팔콘스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 언더센터를 통해서 이 경기를 매니지먼트하고 그리고 이들의 오라인이 결국 이들이 자랑하는 오라인이 든든하게 지켜주기만 한다면 커즌스는 아직도 이 컴백 드라이브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팔콘스의 리시버즈는 이것들을 만들어주고 터치다운을 잡아낼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결국 라인 싸움에서만 승리를 거둔다면 팔콘스는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디펜스의 경우에도 AJ 브라운이 없는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꽤나 피지컬하게 잘 매치업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글스의 리시버들은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니었다면 좀 세퍼레이션을 벌리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제 개인적으로도 잘 보였고요. 이 팔콘스의 디펜스가 이번 주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라인베커진에 있어서 이 세쿠안 바클리를 좀 미스태클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프론트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분발함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이상 2주차 돌아보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이제 3주차를 앞두고 각 팀들은 이제는 진짜 고민을 해야 돼요. 잘 안 먹힌다. 우리 팀의 문제는 뭘까? 우리 팀의 문제는 뭐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팀들은 고민해야 하고 각각 해답을 조금 찾아야 할 그러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3주차 이 픽 프리뷰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get on the plane after a loss, and I walk on the plane. I look at and a lot of times the coaches will be there, in their computer and everything. And I'm like, fellas, the reason why we got beat is because we can't tackle, and we can't force the run. Like all the rest of this is a bunch of garbage. This isn't about a computer, get into some space world technology. We can't tackle.